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반도체 가고 비만약 온다라는 기사에서 초고수들이 비만약 관련 일라이릴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일 미래에셋증권 계좌 고객 중 투자 수익률이 1%에 드는 초고수들이 전 거래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일라이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라이릴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라이릴리와 비만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제품은 사실상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하고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 젯바운드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싹센다는 다른 약품에 비해서 효능이 떨어집니다. 위고비는 임상에서 68주간 투여를 할 경우 평균 15%의 감량 효과가 있지만 싹센다는 56주간 투여할 경우 평균 7.5%의 감량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투약을 해야 하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이렇게 양강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21년에 미국 FDA로부터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주성분인 세미글루타이드를 체중 관리용 약물로 허가받고 위고비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사용해서 체중을 감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급성장했고 2023년에 부동의 유럽 시가총액 1등 기업인 루이비통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2023년 11월에 비만 치료용으로 승인받아서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습니다. 젯바운드의 투약 방식은 위고비와 같지만 72주간 투여할 경우 평균 23%의 감량 효과가 있고 한 달 약값은 140만원 정도로 위고비의 170만원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은 제약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존슨앤존슨을 가뿐히 넘어섰고 최근에는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071억 달러이고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은 7,173억 달러여서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보다 약 17%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라이릴리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월가 IB들의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트루이시드 리포트는 일라이릴리 목표가를 850달러로 상향했고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목표가를 9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755달러입니다. 만약 모건 스탠리의 예상대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950달러에 도달할 경우 바이오 기업으로는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의 매력은 첫째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8년 만에 30배가 성장해서 2022년에 약 3조 원 규모가 2030년에 103조 원 규모로 이를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에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에 10억 명에서 2035년에는 19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비만 치료제를 만든 회사는 사실상 2개밖에 없어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이 비만 치료제를 승인한 국가에서도 치료제 출시가 지연되면서 치료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에 공급할 물량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인구가 10억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작년에 위고비의 광고도 중단했습니다. 어차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두 회사와 경쟁을 할 만한 회사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통상의 제품과 달라서 임상을 통해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의 독점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를 합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의 두 번째 매력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특허가 만료돼서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이 출시되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다른 약물과 대비해서 비만 치료제는 특허가 존속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설비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완성한다면 전 세계 각국에 추가적인 진출이 가능하고 그만큼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설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제약사인 캐틀란트의 생산시설 3곳을 11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는 그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틀란트는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약물 그 충전 마감 작업과 포장 주사기 주입 펜을 공급해온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거래로 2026년부터 충전 용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노보노디스크는 2027년까지 기존의 덴마크 생산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도 독일에 현지 첫 공장을 건설해서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에도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그 양대 산맥인 위고비하고 젯바운드는 당초에는 그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GLP-1은 뇌에서 식욕을 감퇴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적은 식사로도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위고비는 혈당과 체중 조절에 영향을 주는 GLP-1에만 작용하지만 젯바운드는 GLP-1하고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자극 폴리펩타이드, GIP 등 2개의 그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고 내약성도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약성이란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가 부작용이나 불편함을 견디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 자체로는 위고비보다는 젯바운드가 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미국 FDA가 혈당 조절 비만 치료제인 그 마운자로 수량이 올해 3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그 수요와 공급 부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젯바운드가 예상보다 2배 넘는 그 매출을 올렸다는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연간 가이던스도 예상을 뛰어넘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개발의 선두입니다. 한미약품은 현재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3상의 승인을 작년 10월에 받은 상태인데 임상 종료는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3년 내에 국내에서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능 면에서는 위고비나 젯바운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후발 주자로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암젠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에서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ETF 이름은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각각 25%씩 담고 나머지 그 8개 회사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중이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그 회사를 담아서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부각되면서 엔비디아는 많이 부각되었지만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은 이 2개 회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ETF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